이 펜벤다졸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항암 효과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자료, 그리고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과 의사로서 제가 만약에 암이 걸렸으면 이 펜벤다졸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펜벤다졸에 대해서 굉장히 유튜브에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 펜벤다졸이 뜨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청와대에 청원을 해서 의료계에서 이것을 임상실험을 빨리 하라 이런 것까지 한국에서 청원서까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일반인들의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일이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극적인 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자기의 신념이 이렇다면 절대로 바꾸지 않을 분들을 대상으로 말을 한다는 게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소기의 경이끼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고집이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을 굉장히 피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저에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부러 피하다가 제 병원에서조차도 이 기생충 약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번 주 월요일만 해도 3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인터넷에 올라온 많은 글들이 99%는 어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굉장히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확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왜곡이 굉장히 많고 어떤 사실이 정확하게 맞지만 그것을 해석을 하는데 잘못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벌써 결말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과학적으로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타이틀을 보고 오셨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펜벤다졸이 정말 항암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을 물어보시겠죠. 자, 여기에 대한 답은 네, 맞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대답이 끝나면 왜곡된 정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있으나 현재 항암 치료제로 쓰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면 펜벤다졸을 먹겠냐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겠죠. 제가 암이 안 걸렸기 때문에 암이 안 걸린 상태에서 가상적인 추측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암 환자라면 제가 알고 있는 이성적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어떤 것을 택했을까 하는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성적인 선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암 환자였다면 그러면 뭐를 할 거냐면 제가 소세포암, 폐암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해봤자 효과가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면 저는 펜벤다졸이라도 먹어보긴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세포암이나 아니면 전립선암 중에서 전립선암이 다른 장기들에 막 퍼져가지고 기존에 있는 항암 치료를 다 했는데도 치료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암 전문의 의사가 벌써 두 손을 들었다 라고 해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다고 했을 때는 펜벤다졸을 먹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암이 있는데 다른 암에서 또 암 전문의가 더 이상 치료는 의미 없다고 기권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이왕 해볼 거 너무 늦게 해보는 거 아니냐, 미리 하지 왜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느냐, 이런 말씀을 당연히 하실 건데요. 그 이유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것을 잘 들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펜벤다졸이라는 약이 기적의 약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펜벤다졸에 대한 리서치는 벌써 10년 이상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연구 자료의 바탕으로 이 기능을 보니 우리가 벌써 이것보다 더 좋은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먼저 써보고 안 됐을 때 그럼 혹시라도 이거라도 들까라는 마음에서 쓴다는 거지, 이게 기적적인 모르던 굉장히 희귀한 방법의 암을 퇴치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제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암이 무언가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되죠. 암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먼저 짧게 얘기를 하면, 암이란 것은 우리 세포가 무한 증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세포가 무한 증식으로 마구 증식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세포들을 망가뜨리게 되고, 그 무한 증식한 하나의 세포는 그 세포의 원래 기능을 과다하게 할 수도 있고 기능이 없이 무한 증식만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큰 컨셉은 암은 세포가 무한 증식을 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모든 암세포의 치료는 그 증식을 막는 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암의 치료는 가장 쉽게 먼저 무한 증식을 한 덩어리가 있다면 그거를 수술로 잘라내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수술 절제를 이제 첫 번째로 하고, 퍼지지 않고 한 곳에서만 막 무한증식을 했으면 그것만 떼어내면 모든 게 끝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한 곳에서만 무한증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게 씨를 뿌린다는 거죠. 다른 장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만 가지고 끝나는 암도 있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 다른 데 씨앗이 퍼진 거를 다 죽여버려야 되기 때문에 항암요법, 약을 먹어서 항암요법을 하는 것도 있고 주사로 투여를 받아서 하는 항암요법이 있어서 온몸을 다 약을 투여함으로써 거기서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치료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적으로 칼로 잘라서 자를 수도 있지만 칼로 자르기 힘든 부위에는 방사선 치료를 해서, 방사선으로 일명 쉽게 말하면 태워 죽인다는 거죠. 태워 죽이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자, 쉽게 말하면 태워 죽이는 건데 또 학술적으로 말하면 그렇기도 하지만 세포의 DNA를 손상을 시켜서 손상된 DNA는 자동으로 우리 세포들이 이거는 손상이 됐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해서 몸이 죽이게 만드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항암요법으로 돌아오면, 항암요법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세포를 죽이는 거에만 포커스를 뒀어요. 그러면 모든 세포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증식을 하는 세포를 죽이는 타겟으로 이제 약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증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그 약의 독성이 가해지는, 왜냐면 증식을 못 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암세포는 무한 증식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많은 타격을 받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항암요법의 가장 큰 사이드 이펙트는 뭐예요? 그 부작용은 머리가 빠진다거나 피부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죠. 자, 몸에서 정상적으로 분열을 많이 하는 세포가 머리카락이 계속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열을 막아놓으면 머리가 다 빠지고, 이제 장이 그 흡수를 하는 세포들은 계속 분열을 해서 이게 그 세포가 떨어져 나가지만 계속 분열을 해서 흡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부가 찢어졌다든지 하면은 피부는 찢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분열을 해가지고 이게 증식을 해서 아물어야 되는데 그 아무는 게 더디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처에 대한 회복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은 예전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면역학적인 항암 치료제를 쓰게 되는데요. 그 면역학적인 거는 오늘 토픽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암에 대한 치료를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제가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한 적이 있어가지고 면역학적 암치료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해드릴게요.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큰 항암요법의 치료제는 분열을 막는 포커스로 돼 있었다라는 거죠. 자,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는 이제 DNA를 이제 카피를 하게 되죠. 자, 그럼 그 DNA를 보면 DNA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돼서 돼 있는데, 분열을 할 때 이 크로모솜을 두 개를 쫙 떼어내거든요. DNA가 떼어지고 거기에 대한
카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가 마이토시스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정상일 때는 어떤 시그널을 받았을 때 얘가 가만히 있다가 두 개로 분열하는 시그널을 받았을 때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자, 암에서는 그 분열이 무한대로 계속되고 있는 게 암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카피를 하려면 이 DNA가 두 가지로 쌍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껴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껴내면 어디서 끌어당겨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끌어당겨주는 이제 세포들이 마이크로튜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튜뷸은 뭐 근육 이런 데서도 나오긴 하는데, 이 마이크로튜뷸이 이걸 당겨서 DNA를 분열을 시키고 카피를 하나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마이크로튜뷸를 방지를 하면 DNA가 이렇게 찢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세포의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펜벤다졸의 기능 중에 이 마이크로튜뷸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더라라고 밝힌 거는 벌써 10년이 돼요. 자, 그럼 펜벤다졸 좋은 건데 써볼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기존에 이 마이크로튜브를 억제하는 약들이 벌써 있었고, 그리고 임상실험을 다 통해서 적정량이 뭔지, 그리고 그 효과를 입증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쓰이고 있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으로 치료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암을 치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암 걸리면 다 죽는다 하시지만 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튜뷸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약이 빈크리스틴 그리고 빈블라스틴 같은 약들이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튜뷸이 생기면 폴리머레이제이션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디폴리머레이제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역할을 다 하는데요. 디폴리머레이제이션을 방해하는 약이 페클리탁셀과 독세탁셀이라는 항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의대 다닐 때도 배웠고, 의사 시험 할 때도 이런 약들이 나와서 이런 약들의 부작용이 뭐냐, 어떤 암에 쓰냐, 이런 거 시험 다 보고 의사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약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쓰면서, 이런 암에는 요만큼 쓰니까 좋고, 이런 암에는 이렇게 쓰니까 좋고, 이런 암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와 이거와 이거 세 개를 콤비네이션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좋고, 이런 거를 체계를 잡혀가면서 더욱 효과적인 항암 치료법을 개발해내고 향상을 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펜벤다졸의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10년 이상이 됐고, 그리고 10년 전에도 이런 펜벤다졸과 같은 벤지미다졸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이 전립선 암 중에서도 다른 데로 퍼진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썼을 때 좀 효과적인 것 같다라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2010년 이야기입니다.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펜벤다졸에 대해서 자료가 한두 개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펜벤다졸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 많은데 그럼 당연히 암약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여기서 인터넷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의학 자료를 봤을 때 의사들이 읽어야 되는 것이 일반인들한테 익히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학교 정도 나오신 분들이 의사는 아니고 어떤 논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찾아보기 시작하면, 펜벤다졸이 암에 좋다라는 거를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분은 그걸 찾아서 하면 완전히 프로처럼 말씀을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런 식으로 다른 걸 찾아봐도 뭐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 나오셔서 의사가 아닌데 똑똑하신 분들이 큰 문제는 한 가지만 알게 되는 거죠. 한 가지만 알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펜벤다졸만 항암요법이 있다고 나온 줄 아세요? 굉장히 많은 약들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나왔고, 100개가 나오면 그 중에 1개 정도가 실제로 약이 돼서 시판이 되고, 나머지 99개는 연구만 되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 기존에 있는 항암 치료제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고 더 적은 부작용이 있었을 때 이게 더욱더 많은 연구가 되고, 그 더욱더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되고 부작용이 적다는 게 입증이 되면 임상실험이 되고, 그 임상실험에서도 그걸 입증을 했을 때
비로소 항암제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항암 효과가 있다고 세포나 동물에서 나왔다고 할지언정 그게 실제로 사람한테 썼을 때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는데 부작용은 엄청나더라 하게 되면 더 이상 연구가 안 되거나 간간이 되면서 뭐 10년이 지나고 하면 의료가 발전을 하면서 그 똑같은 것에 뭐를 추가를 하면 이게 좀 좋아지는 것 같다 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해가지고 결국은 시판이 될 수 있는 약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펜벤다졸에서 절대로 이게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너무 시기상조다. 그게 지금 FDA 입장이고 그리고 한국의 식약청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상황이 이러니까 전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되지만 지금 있는 약들이 있는데 이게 더 같은 작용을 하는데 더 효과적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걸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음모론이 생겨요. 또 뭐 제약회사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항암요법이 더 팔려야 되니까 이런 연구를 죽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펜벤다졸에 대해서도 지금 10년 전에도 연구가 있었고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없으니까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NIH에서 펀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뭐 확실한 거다. 자, NIH에서 수도 없는 연구 스폰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특이한 거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이게 될 것 같은데 하면 해보니까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NIH에서 펀딩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NIH에서 펀딩 해가지고 해보다 보면 이거 좋은 것 같았는데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NIH에서 펀딩 했다고 다 이게 시약으로 나오냐? 절대 아니에요. 100개가 하면 1개 나올까? NIH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서 그 중에서 어떻게 발견이 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스폰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펜벤다졸이 뭐 NIH에서 스폰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뭐 지금 진짜로 효과가 있어서 뭐 NIH에서도 움직인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NIH에서 수천 개의 연구를 스폰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음모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 펜벤다졸은 싸기 때문에 이게 제약회사에서 싼 약을 절대로 항암치료제로 만들지 못하게 한다라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약회사에서 그런 걸 스폰서를 할 수 있지만 그걸 죽이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그걸 만들면 자기들도 돈 벌 수 있는데 왜 죽이려고 하겠어요? 효과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거다 하는 말이겠죠. 자, 그 펜벤다졸 먹고 폐암이 나왔다는 그 사람도 그 조언을 제일 처음 해준 사람이 어디예요? 제약회사 연구원이었습니다. 머크라는 제약회사 연구원이었거든요. 그럼 제약회사에서도 그거 연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았지. 그랬는데 해보다니까 이거는 정말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자른 게 아니라 지금 이거 해가지고 연구를 하려면 돈이 드는데 이것보다 지금 현재 있는 약이 충분히 더 효과 있는데 뭐하러 이거 해?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거겠죠. 자, 그러면 펜벤다졸, 자, 10,000원도 안 되는 약인데 그 약으로 항암 치료를 하면 의사들이 굶어 죽고 제약회사들이 굶어 죽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어이없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무식한 사람들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좀 막 하는 이유가 너무 황당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어떤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모든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말이라서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펜벤다졸이 5,000원이든 10,000원이었다. 자, 그런데 이거 기생충약이란 말이에요. 연구비도 필요 없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이제 뭐 시판돼가지고 쫙쫙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임상실험을 하려고 하면 암 환자한테 기존에 있는 항암 치료를 할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항암 치료 말고 펜벤다졸을 먹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암이 있는 사람이 기존에 있는 약을 안 먹고 이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거 싫으니까 이거 다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임상실험은. 자, 여기에
이거를 하든지 임상 실험을 할 건데 환자가 그거를 선택을 할 수도 없고 의사가 선택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3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랜덤하게 이거를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등분을 해서 이 약을 먹거나 이 약을 먹거나 해서 실험을 해서 의사도 어떤 약을 먹는지 모르고 하고 해서 암이 치료되는지를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게 임상실험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여기 임상실험에 참여할 거다. 그냥 하겠어요? 그냥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임상실험은 환자한테 돈을 주게 됩니다. 돈을 줘야 아니면은 약값을 공짜로 준다든지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는 항암 치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환자가 부담해야 될 만이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인데 이 펜벤다졸 실험을 진짜로 할 거야. 할 건데 그럼 자기가 그냥 이 항암 치료를 하면 2천만 원을 줘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런데 만약에 이 실험에 참가를 한다고 하면 이거가 될지 아니면 펜벤다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2천만 원의 돈을 안 내도 됩니다. 라고 임상실험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벌써 이 환자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임상실험에 투자를 해야 되죠. 2천만 원은 도매값으로 가져간다. 그래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2천만 원이 아니라고 해도. 그러면 의사는 또 임상실험을 참여하면서 임상실험에서 잘못됐을 때 환자가 의사를 소송을 할까봐 소송 비용까지 다 합치고 의사의 인건비도 주고 간호사의 인건비도 주고 그 임상자료를 통계 분석하는 통계학자, 비서 이런 거를 다 공짜로 이 임상실험의 비용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나오면 이게 시판이 되는 거예요. 자, 펜벤다졸을 판권을 파이저나 이런 제약회사에서 사서 이 임상실험을 했다. 자, 그래서 임상실험을 하는데 2억 불이 들었다. 그러면 2억 불이 들었으면 모든 전 국민한테 줄 수 있는 약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특정한 암이 걸린 사람한테만 죽기 전까지 아니면 나을 때까지만 줄 수 있는 약이에요. 영구적으로 주는 50년을 먹는 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아니면 5년 이 정도 먹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 특정한 암에 있는 환자만. 그러면 2억 불을 투자를 해가지고 특정 환자의 특정 기간만 쓸 수 있는 약이라면 결과적으로 임상실험을 해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시판이 되게 되면 이 약이 10,000원에 절대 팔릴 수가 없습니다. 몇 천만 원은 하겠죠. 당연히 몇 천만 원 하겠지. 지금 몇 천억을 썼는데. 그렇잖아요. 10불짜리 펜벤다졸을 그럼 그냥 먹어보자. 그러면 뭐예요? 그냥 그 임상 실험이 아니라 완전히 실험이지. 히틀러가 한 짓이나 일본이 한국 침략했을 때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동물 실험하듯이 한 실험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체계 없이 마구 주는 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와대에 호소를 해서 자기들이 실험을 그냥 임시적으로 해보겠다는 말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우스운 얘기죠. 만약에 그거를 들어서 우리가 히틀러가 했듯이 임상실험을 마구 해가지고 했더니 암이 나왔다 해서 5만 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1,000명이 암이 나왔다 했는데 만약에라도 그거를 먹고 있던 사람들이 추후에 엄청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생각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움을 지고 있다면 그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그때 가서는 촛불 시위하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라가 의료에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해가지고 돈 벌어먹으려고 했다 말씀하실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청와대에 탄원서 제기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웃기죠? 자, 어차피 죽을 사람들인데 무슨 기생충약 먹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다고요? 의료에서 제가 여기서 그 말하면 너무 사이드로 나가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MRI를 찍어가지고 MRI 게롤리니엄을 줘가지고 모든 피부에 지옥보다 더 큰 모든 피부가 고통스러운 그런 병도 있고 의료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부작용이나 어떤 문제들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괜찮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 펜벤다졸만 이렇게 좋은 거고 뭐 다른 거는 그동안 없었냐? 이게 굉장히 뭐 히트다. 이것만 이제 뭐 항암을 다 하는데 왜 의사들은 연구를 안 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00개 나왔죠. 거기서 하나 시판된다고. 자,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판이 안 되는 거는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적은 게 있거나 하니까 그거를 쓰는 거지 이게 안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콜치신이라는 약을 아시죠? 콜치신이라는 약은 우리가 신장내과에서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내과에서 많이 쓰는 통풍약입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 콜치신이라는 약을 드셔보셨죠? 자, 콜치신이 어디서 나왔냐면 메로샤프론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에서 독성 물질이 있는데 그 독성 물질이 콜치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 독성 물질을 추출해서 만든 게 현재 통풍약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이거를 야생 마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진짜 마늘처럼 생겨서 야생 마늘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서 죽는 일들이 많았던 이 독성 물질을 가지고 죽기까지 한 독성 물질이 많은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콜치신도 펜벤다졸처럼 마이크로튜브 리포메이션에 대해서 억제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콜치신에 대한 항암 효과에 대해서 연구가 됐겠죠. 그래서 연구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콜치신이 G2M 페이스의 세포 단계에서 분열을 하는 단계로 못 가게 억제를 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아포프토시스라는 세포 소멸을 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서 항암요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꽤 있었고 동물 실험에서도 있었고 자료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1980년에 미국 그 한방학회라고 해야 되냐? American Journal of Chinese Medicine이라고 해서 뭐 중국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은 한방이라고 하지만 이제 중국의 Chinese Medicine 일명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방의 그런 그 논문지에 콜치신의 약 성분이 이제 알려졌으니까 이제 콜치신을 가지고 있는 이 식물을 가지고 암 치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문이 나왔었고 서양의학에서는 1981년에도 블레오마이시라는 항생제지만 항암요법으로 쓰이는 그 항암 치료제에 안 듣는 암에서 콜치신과 미로마이신 C 그리고 UV 자외선을 투여를 했을 때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콜치신이 항암요법으로 쓰이고 항암제로서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1981년에도 나왔어요. 그전에도 있는데 그전에 거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하여튼 자 81년이면 벌써 지금 40년 전이죠. 40년이 지났는데 항암요법을 안 쓴단 말이에요. 왜냐?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약들이 있거든. 근데 왜 콜치신을 써? 근데 콜치신으로 그만큼 효과를 내려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콜치신, 뭐 그거 뭐 통풍약인데 뭐 통풍약 많이 먹었다고 죽겠어? 자, 죽었어요. 죽던 약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약 투여의 용량을 조절해서 쓴 거죠. 자, 그럼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다른 말씀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임금님의 사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라는 게 이제 논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력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이아나이드도 있지만 유력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알세닉이에요. 알세닉이라고 하면 한국말로 보니까 비소라고 하는데 자, 임금님의 사약이었습니다. 비소. 자, 비소가 어디서 쓰입니까? 제초제로 쓰이죠. 농약, 제초제, 살충제로 쓰이거든요. 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응급실에서 그 수련할 때 응급실에 농약 먹고 자살하려고 와가지고 죽는 분들 봤어요. 자, 죽으려고 농약 먹죠? 농약으로 이게 좀 내가 살아보자 이렇게 먹고 드시는 분 없어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농약은 10,000원이면 농약 살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에서.
자, 그럼 10,000원짜리 농약 사서 드셔보세요. 암이 치료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느끼실래요? 별 희한한 소리 한다 라고 하시겠죠? 자, 근데 그 농약 성분인 알스닉, 비소를 가지고 2018년에 FDA에서 항암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약이 알세닉 트라이옥사이드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농약에 들어가는 성분 그대로입니다. 물론 농약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비소입니다. 그대로예요. 2018년 FDA 승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이고 있어요. 백혈병에. 자, 왜 백혈병에 걸렸을까? 뜬금없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알세닉 굉장히 싸잖아요. 농약 싸잖아. 근데 이렇게 임상실험 다 해가지고 나오니까 얼마예요? 비싸죠? 자, 엄청나게 비싼 약이 됐습니다.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게 몇천만 원짜리 약이 됐죠? 정확하게 제가 얼마인지 저번에 찾아왔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이 비소가 왜 항암 치료로 FDA 허가를 받을 수 있었냐면, 비소를 먹었더니 이게 골수를 완전히 싸그리 데미지를 시키는 거예요. 골수가 일을 못하게. 그래서 피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백혈구도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타격이 있는데, 백혈구가 안 만들어지고 골수를 망가뜨렸다면, 자, 골수암이면 골수가 막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혈구를 막 만드는 그런 암이 있으면 이거를 주면 이걸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망가뜨려가지고 분열을 못하게 만들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걸 실험에 해서 이제 효과를 입증을 받고 FDA 허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백혈구가 막 우중식을 하는 병이 뭐냐?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이 백혈병에 이 비소의 약이 2018년 재작년에 어프로브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Acute Promyelocytic Leukemia의 단계에서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펜벤다졸에 대해서 이게 항암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제가 쓸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의 의학 박사, 그리고 박사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어떤 병을 치료를 할까, 어떤 암을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할까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희한한 물질, 아니면 우리가 의학의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어떤 독성 물질이 요런 작용을 하니까 이 독성 물질을 어떻게 쓰면 좀 좋을 수도 있구나, 아니면 현재 나와 있는 이 약이 효과가 요런 기전으로 되니까 요렇게 쓰면 되겠구나 해서 임상실험이 다시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이 일반인들에게 퍼지면서 어떤 효과가 나왔냐면, 그 한 가지를 찾아보면 진짜로 이게 될 것처럼 보여요. 진짜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물질들이 항암 효과가 나온다고 지금 나와 있지만 그 효과 조금 있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해도 부작용으로 사람이 다 죽는다 하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죽기 전에 많은 연구가 있고 이런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해주면서 그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나 의학 박사나 아니면 의사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해서 그걸 좀 더 파인튠, 좀 더 향상을 시키고 좀 더 정확한 정보, 그러면 얼마만큼의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최적이고 부작용이 제일 적냐, 이런 거를 해보면서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결과들이 기존에 있는 약보다 더 좋으면 약이 시판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것의 효과가 이만큼이고 부작용은 요만큼인데 새로운 거는 효과가 이만큼인데 부작용은 이만큼이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을까? 계속 연구는 진행이 되는 상태에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가 되기도 전에 국민들이 나서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지는 않겠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척은 하잖아. 똑똑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거 읽어보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런 분들이 나가지고 한 가지만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사람 가지고 임상실험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뭐 60년, 70년대 전에 큰 문제들이 일이 터졌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FDA에서 어떤 약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게 그 약이 나오고서 5년, 6년 있다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을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다 환자를 안전하게 하자라는 그 취지에 있음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뭐 의사들이 의학회에서 모여가지고 야, 이 약 주면은 다 암이 다 낫고 있으니까 야, 암 다 낫고면 우리 지금 암 전문의들 다 못 먹고 살아서 죽으니까 절대로 이 약은 먹지 말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암학회 수만 명이 모이는 암학회에서 그런 회의를 하고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음모론이 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시는 의사를 믿으시고 쓸데없는 거 하시지 말고, 펜벤다졸 같은 거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거는 의사한테 맡기지도 않고, 저 같은 의사가 하는 게 또 아니고 의학 연구를 하시는 대학교 교수들과 의학 연구를 하는, 약을 연구를 하는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 그런 분들이 더 연구를 해서 자료를 내고 그 후에 의사들이 그거를 가지고 임상실험을 하고 그 임상실험에서 증명이 됐을 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암 걸렸는데 당장 죽을 거 아니냐? 자, 문제는 펜벤다졸이 특이하게 새로운 혁기적인 기전으로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항암요법으로 하시고, 암 전문의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하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먹여보겠다 하는 건 괜찮지만,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거를 포기를 하고 아직 증명이 안 된 걸 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조티펜부는 그 약이 잘 맞아서 나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은 건지 아니면 실험적인 항암요법까지 해서 나은 건지도 모르고, 만약에 그 펜벤다졸 때문에 나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펜벤다졸을 먹어서 낫는 사람보다 지금 기존에 있는 항암요법을 안 낫는 사람이 훨씬 많으면 내가 어떤 암이 걸렸을 때 기존에 있는 항암요법으로 해야 내가 나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모든 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약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100%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거를 했을 때 이게 훨씬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효과가 너무 없는 걸로 벌써 밝혀진 거야. 그랬는데 1000명 중에 한두 명은 이게 훨씬 나아.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그거를 먹고 나았다고 하면 1000명 중에 한 명은 이게 난데, 예를 들어서 1000명은 다 이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 사람이 떠들고 다녀가지고 이 1000명이 이 방법을 안 하고 이거를 했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을 수 있는 게 안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자신이 암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신의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그 의사를 믿고 그 의사의 치료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